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S&P 500 지수가 벌써 여러 번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정말 뜨겁게 시작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보통 1월 효과라고 하죠. 연초에 자금이 막 몰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 화려한 상승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시장 내부의 온도는 좀 다른 느낌이죠. 월가에서는 이르면 2월을 전후로 단기 조정, 그러니까 풀백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아, 풀백이요? 네, 올해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오를 거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작년처럼 그냥 사두면 모두가 웃는 그런 쉬운 시장은 아닐 거다. 이게 거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VIX 지수, 우리가 흔히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1년 내 최저 수준에서 너무나도 평온하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곧 조정이 온다고 경고하는데 시장의 공포를 보여주는 지표는 거의 잠을 자고 있는 수준이니까 이 상반된 신호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입니다. 이 VIX 지수가 보여주는 평온함,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평균의 함정일까? 이 잠잠한 수면 아래에서 투자자들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그리고 시장 과열이나 정책 불확실성 같은 이 조정의 불씨들이 지금 어떻게 타오르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대응 전략이겠죠? 물론이죠. 이런 변동성이 예고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VIX 지수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보통은 지수가 이렇게 낮으면 투자자들이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걱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이잖아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딱 그렇죠. VIX는 S&P 500 지수 전체의 향후 한 달간 예상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치 잔잔한 호수 표면만 보는 것과 같아요. 그 밑에서 백조의 발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황이다. 네,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군요. 지수 전체는 조용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움직임이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옵션 시장을 들여다보면 투자자들의 속내가 드러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현상이죠? 시장의 큰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풋옵션, 즉 주가가 내릴 권리는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수요가 많아요.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주가가 오를 것에 베팅하는 콜옵션, 오를 권리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시들해요. 와, 그거 정말 이상하네요. VIX 지수 자체는 낮다는 건 시장이 크게 안 움직일 거라고 보는 건데 유독 폭락에 대한 보험만 비싸게 사두고 있다니 이건 거의 나는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일을 위해 가장 비싼 안보험은 들어둘래 하는 심리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투자자들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 짓고 있지만 등 뒤로는 비상 탈출형 낙하산을 단단히 챙기고 있는 형국인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네. 당장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 보면서도 만약의 사태, 즉 급락 강성에 대한 방어적인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겉은 평온하지만 속으로는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그럼 이 불안감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월가에서 단기 조정을 경고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이 궁금해지네요. 그게 네 가지 신호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고개를 드는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인플레이션이요? 그건 이제 좀 잡히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그런데 곧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될 텐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죠? 그게 지난 11월에 있었던 정부 셧다운 영향 때문이에요. 그때 데이터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거비 같은 중요한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누락된 데이터가 있었다? 네, 그게 이번 12월 수치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숫자가 예상보다 툭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는 걸로 나오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기대가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건데 이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 되겠네요. 바로 그거죠. 시장의 파티는 연준이 나눠주는 금리 인하라는 칵테일에 대한 기대로 시작된 건데 갑자기 연준이 아직 파티는 이릅니다 하고 칵테일을 치워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겠군요. 그렇죠. 벌써 일부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고 심지어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에 올릴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적인 지표 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자치를 보여주는 신호는 없나요? 사실 요즘 투자자들 만나보면 다들 너무 올랐다, 불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물론 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신호, 과열된 투자 심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황소와 곰 지표라는 게 있는데 아, 네. Bull and Bear Indicator? 네, 그게 최근 10점 만점에 9.0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선 거죠. 9.0이요? 와, 거의 만점에 가깝네요.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었죠?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이렇게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때는 역발상, 즉 매도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모두가 환호할 때 팔고 나와야 한다는 거죠. 가장 극적인 사례가 있었나요? 네, 2020년 2월이었어요. 이 지표가 최고치를 찍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코로나 쇼크가 터졌고 S&P 500 지수가 30% 넘게 폭락했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물론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한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2월에 저도 그 지표를 보고 이건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은 했지만 설마 한 달 만에 그런 폭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과열된 심리가 한번 꺾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죠. 자, 인플레이션 우려, 과열된 심리. 세 번째 신호는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매매의 비대칭적 위험이에요. 알고리즘 매매요. 네,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아주 낮을 때는 변동성 제어라는 전략을 쓰는 알고리즘 펀드들이 주식 비중을 거의 최대치까지 채워놓게 돼요. 그게 왜 위험하다는 거죠?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서 시장이 거대한 젠가 게임처럼 된 거예요. 알고리즘 펀드들이 블럭을 천장까지 아슬아슬하게 쌓아올린 상태인 거죠. 아하,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도 블럭을 더 쌓을 공간이 거의 없어요. 추가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뜻이죠. 위로 갈 공간은 별로 없는데? 그렇죠. 반면에 누군가 아래에서 블럭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 와르르 무너지겠죠? 맞아요. 시장이 단 2, 3%만 하락해도 이 펀드들은 미리 설정된 위험 관리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해요. 젠가 타워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와, 즉,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잃을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이 비대칭적으로 훨씬 큰 아주 취약한 구조라는 겁니다. 와. 젠가 비율을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이미 위태로운 젠가타워인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신호는 이 테이블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겠군요. 바로 정책적 불확실성이죠. 정확합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젠가타워가 놓인 테이블을 정치권이 마구 흔들고 있는 형국이에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거세지고 있잖아요. 특히 금리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연준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켜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이에요. 연준 의장을 향해서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니 시장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럼요.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관세 문제,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 통제 시도, 유럽이나 남미와의 지정학적 갈등까지.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네요. 네, 이런 불확실성 덩어리들이 연초에 집중되면서 조정이 온다면 바로 지금일 수 있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 인플레이션, 투자 심리, 심지어 알고리즘과 정치까지 사방에 지뢰가 깔려있는 느낌인데요. 이러면 정말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들고 있어야 하나 싶은 공포감이 드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이게 맞는 판단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월가의 전반적인 시각은 여전히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2026년 전체로는 강세장이라는 믿음이 굳건해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거라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난기류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기존의 하락에 대비하던 방법들, 예를 들어 VIX 관련 상품에 투자해서
공포지수가 오르는데 베팅하는 전략은 어떤가요?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 전체는 잠잠한데 그 안에서 어떤 섹터는 오르고 어떤 섹터는 내리는 극심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종목만 바뀌는. 그렇죠. 지수 자체가 크게 폭락하지 않으면 VIX 상품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수 전체의 하락에 베팅하는 것보다 어떤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어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기술주 비중을 줄여라는 말을 몇 달째 듣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딜레마죠. 이걸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정말 지금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일까요? 오히려 상승장을 놓치는 위험은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이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전부 팔고 옮겨 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비중 조절이요? 네. 첫 번째 전략은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서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준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종목들의 비중을 일부 줄여서 이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저평가단 영역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 저평가된 영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가 중요하겠네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전략과 연결돼요. 바로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겁니다.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네,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재, 소재, 금융, 부동산 같은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가치주들의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공통적으로 추천되고 있어요. 실제로 자금 흐름주 그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네, 최근 자금 흐름을 보면 기술주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이 경기 민감주 펀드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정책의 바람이 기술주에서 경계 민감주 쪽으로 불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소비 관련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특히 올해는 중산층 소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소득층은 여전히 힘들지만 경기 부양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산층의 소비력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중산층 타겟 기업이요? 네. 그래서 우버나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서비스 기업 또는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탄탄한 대형 유통기업들이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강조되는 분산 투자도 중요하겠군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말이에요. 물론이죠. 네 번째 전략은 미국 외 시장으로의 분산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미국 증시에만 모든 자금을 쏟아붓기보다는 비중을 일부 덜어내고 신흥국이나 유럽처럼 아직 상승 여력이 남은 다른 시장으로 신규 자금을 배분하는 것도 좋은 위험 분산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죠. 2026년 증시는 겉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단기 조정이라는 큰 파도가 예고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지수 전체의 상승에 기단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읽고 서핑보드를 갈아타는 것처럼 더 정교하고 민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아요. 올해는 지수 전체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힘의 이동, 즉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이 순환매의 흐름을 읽고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능력이 투자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럼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만약 조정이 온다면 그건 그동안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저평가된 좋은 자산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식시장 안에서의 자금 이동, 즉 기술주에서 경기 민감주로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쩌면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이런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의 이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실물 자산이요. 시대에 내 포트폴리오가 과연 얼마나 현실 세계의 실물, 예를 들어 금이나 구리, 원자재 같은 것들에 발을 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경제주파수 심층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